11페이지로 한번 보시면 납세 의무자가 나올 거예요. 이 납세 의무자가 나오면 납세 의무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우리 시험 볼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볼 때는 일반 국민들은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막 사례로 물어봐요. 사례로 물어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사례로 한번 가볼게요. 갑 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자, 그러면 갑이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갑이 등기를 아직 안 했어요. 제가요 아직 등기를 안 했는데 나에게 돈 받을 사람이 내 앞으로 등기해 보려고 등기를 하려는데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그때 세금은 내가 혹시 내야 돼요? 아니면 내 대신 등기한 사람이 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그건 이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이 건물을 그러면 언제나 이렇게 사례를 물어보면 머릿속에서 그 사례를 연상을 하세요. 자, 이 건물이 지금 내 거예요. 내 건데 내가 등기를 안 하고 버티니까 나에게 돈 받을 사람이 내 건물에 대한 등기를 내 앞으로 지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취득세 세금은 등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야 되는가요? 내가 내야 되는가요? 내가 건물주가 내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지금 그러면 이 건물주 되시는 거죠? 그러면 세금 내실 거예요? 안 내실 거예요? 내가 왜 내냐고. 안 내고 버텨야지. 그럼 안 내고 버티면 그분이 등기를 못 하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대신 등기를 신청한 사람이 세금을 안 내면 등기를 해주겠는가 안 해주겠는가?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등기 고지서 세금 낸 영수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그분이 대신 등기를 하고 세금도 내고 등기를 할 거예요. 그래도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건물주. 실제 건물주 이 사람이 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세금은 내가 내야 될 것을 대신 하는 사람이 대신 내고 나중에 그 건물 압류해서 매각할 때 그거 챙겨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세금만큼을 그 사람이 내고 내 건물 뺏어갈 때 그 건물 매각 대금에서 챙겨갈 거니까 지금 안 내고 버티셔도 돼요. 버티셔도 되는데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니까 그러면 세금은 대략 얼마 정도 나와요? 물어봐요.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납세 의무자는 건물주, 채무자 이 사람이에요 하고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기까지 끝났지만 물어볼 때는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이 세금은 몇 프로 정도 나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몇 프로 나와요? 하면 몇 프로라고 얼른 알려줘야죠. 소유권 보존 등기니까 몇 프로예요? 그래야 된가? 자, 생각 안 나잖아요. 시험 끝나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절대로 그건 제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러면 안 되고 책을 그래서 딱 갖다 놓고 예? 그래서 언제나 잘 모르겠으면 그 세금하고 관련된 것은요 그 법제처 법령정보센터가 있어요. 법제처에 여기는 법제처 검색하시면 돼요. 인터넷 검색에다 법제처 하면은 법령하고 관련된 게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뭘 이제 검색하시냐면 여기서 들어가 보시면 세금이 제일 위에다가 지방세법 이렇게 하시면 지방세법에서 이제 검색을 누르세요. 검색을 누르시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세금 종류가 쭉 나와요. 그러면 세금 종류에서 이제 거기서 취득세를 찾아요. 취득세를 찾아가지고 조금만 밑으로 쭉 내리면 취득세 세율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세율을 딱 눌러요. 거기는 세율을 누르면 세율이 뚜루룩 이렇게 떠요. 화면에 보여요. 그럼 화면에 보이면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은 무슨 취득이라는 이야기인가? 원시 취득. 그러면 원시 취득과 관련된 세율은 몇 프로예요 하고 그게 보여요. 그러면 그대로 알려주시면 되니까 거기에는 1000분의 28에서 2.8%인데요. 이렇게 말해줘요. 2.8%인데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혹시 이 건물 허가 지금 등기를 안 했지만 몇 년 됐어요? 건축하고 몇 년 지나셨어요? 이거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10년 된 것 같은데요? 그럼 뭘 지금 고려하라는 얘기인가? 제척기간이 지나버렸잖아요. 지금 무신고하면 몇 년이 지나버리면
7년. 무신고는 7년. 7년 지나버리면 물건값 2%를 물리는가? 등기분만 물리는가? 등기분만. 왜? 취득세 못 물리니까 나중에 등록 면허세로 돌려서 2% 빼고 0.8만 받는 거예요. 아,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셔가지고 세금 2% 정도는 이거 감면 받을 수 있겠는데요? 이거 알려주시면, 오, 그래요? 이런 게 궁금해서 온 거지. 이런 규정을, 이걸 일일이 이걸 물어보러 온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든지 세금 조금이라도 뭔가 줄여들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물어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세금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걸 다 동원해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가지고 알려주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들이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우리는 그 규정하고 이것과 연관된 걸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으니까 자꾸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까지만, 우린 지금 체계는 여기까지죠. 세금 내야 될 사람은 채무자 갑이에요. 원래는 갑인데 대신 등기하는 사람이 대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나 모르게 제가요 건물주인데요. 저 모르게 저 사람이 대신 등기할 수 있나요? 자, 올해부터 할 수 있던 거 없던가? 대의신고 할 수 있던 거 없던가? 있죠. 있죠. 그러니까 절대 나를 믿으시면 안 돼요. 근거를 찾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규정하고 관련된 걸 찾아가지고 대신 신고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내 대신 취득세 신고 납부를 받았으면 내가 만약에 또 신고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서 그분이 신고를 했더라면 바로 즉시 통보 왔을 거예요. 즉시 통보 왔을 거예요. 통보 안 왔다는 것은 그분이 취득세 신고 대신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 이제 대의 신고 납부를 하면은 신고 지방자치단 받고 나서 그분에게 얼마 만에 통보해 줘라 그랬던가? 즉시 통보해 줘라 그랬잖아요. 이중으로 신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빨리 해 주셔가지고 이거 다 뒤져보면서 여기는 이 규정이 있는데 혹시 통보 받으신 거 없으세요? 그럼 없는데요? 그럼 그거 아직 취득세 신고 안 됐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나오면 그냥 간단하게 세금은요 본인이 내신 게 맞아요? 이렇게 딱 끊어버리면 안 돼요. 그분하고 관계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러면 혹시 제가 이 건물 팔 때 되면 여기다 물건 내놓을 테니까 좀 팔아주실래요? 그러면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아래층부터 위층까지 하나씩 다 물어보면서 거기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보증금 얼마예요? 다 물어보셔야 돼. 그러다 체크해놓고 직접 한번 가봐. 1층에 갔더니 무슨 가게네? 가게인데 썰렁하네? 이거는 이쪽 가게, 이 가게가 아니라 다른 가게 들어오면 좋겠는데 하고 메모해놔. 그 누군가가 물어보면 다른 가게로 바꿔줘. 그분은 분명히 보증금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데 나가고 싶어. 그런데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다른 가게라면 잘 될 것 같아. 그럼 바꿔치기 버린 거예요. 중개사님들 그걸 잘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무조건 물건이 나오면 바다만 놓으면 안 되고 직접 가서 보고 주변 상권 보고 어떤 것이 들어오면 좋겠는가 그것까지 다 메모해 놓으셔야 돼. 그리고 누군가가 찾으면 그 물건 혹시 저기 다른 업종이 하고 있는데 그 업종 사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제가 한번 상의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쪽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그분을 빼낼 수도 있고 그럼 그분이 빠지면 그분은 집에서 놀겠는가 다른 데로 옮기겠는가? 다른 데 옮기면 또 잡아주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공간을 그분이 여기 가서 하면 좋겠다고 알아놨다가 그분 그쪽으로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자꾸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런 가게 자리도 보고 그러신가요? 그러면 나중에 소문이 나면 이 사무실 우리 가게도 좀 잡아주세요. 우리도 잡아주세요. 막 그래요.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게요. 그래서 이런 사례 하나 가지고도 상담하실 때 자꾸 여러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시험 공부가 아닌 것으로 하시라는 거. 절대 시험 공부 같이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실무하실 때 스터디 하신 분들 보면은요,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요, 공부를 또 안 해줘. 아니, 그렇게 공부하고 싶을까? 공부가 아닌 이제는 곧 돈 벌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이제 사례 8번으로 이제 가봐요. 사례 8번은 이제 갑은 갑 이 사람이에요. 갑. 여기 있는 여분은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하고 일단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잔금을 받기 전에 갑이 사망을 해버렸네. 이분이 여기서
이분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자, 갑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사망을 하면 이제 등기법에서 배울 때 우리가 이제 등기법에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는가를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이 정리가 되기 전에 사망했을 때 등기가 상속인에게 이렇게 등기가 내려왔다가 상속인이 을에게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든가요? 아니면 사망자에서 을에게 바로 등기가 넘어가든가요? 바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요 분이에요. 자, 이분이 상속인이에요. 그러면 상속인, 나는 우리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지금 잔금을 받기 전에 저희 부모님이 사망해가지고 소유권이 을에게 바로 등기가 넘어가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바로 넘겼는데 그럼 우리 상속인들은 취득세를 내야 돼요? 하고 상담이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되는가 안 내도 되는가? 대답을 바로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도 지금 또 바로 대답하시네. 우리가 배운 거, 내가 세법을 다 아는 게 아니라고 꼭 그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규정을 따져보는 거예요. 자, 상속이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면 소유권이 을에게 바로 넘어가는가요? 상속인에게 넘어오는가요? 그렇죠. 사망하는 순간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전이 됐어요. 이전이 됐으니까 요 상속인들은 등기를 꼭 해야만 세금을 내는가? 안 해도 내게 돼 있는가? 그렇죠. 안 해도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들은 상속인 각자가 세금을 먼저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도 취득세를 내야 되고 또 을이라는 사람은 새로 구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유상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의 상속인에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나요? 그러면 당연히 취득세 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아니 우리가 지금 내가 파는 것도 아니고 사망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만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사망하셨잖아요. 그러면 을이 잔금을 갑에게 주는가요? 상속인에게 주는가요? 상속인이 받으셨잖아요. 받으셨으니까 이건 취득세 안 낼 수가 없어요. 내셔야 돼요. 그리고 판례를 보면 자, 판례 한번 보실래요? 자, 판례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세요. 이런 경우에도 상속인이 세금을 내게끔 판결이 나왔잖아요. 억울해서 소송하셨지만 국가에서도 안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인들 각자가 취득세 내시는 게 맞습니다. 조금 그래도 세금을 내셔야 돼요. 세금 안 내시면 이거 가산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분들이 뭐라고 물어보겠는가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속인이 세금을 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볼 게 뭘 물어보겠는가요? 그렇죠. 얼마만큼 세금 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상속이잖아요. 상속이니까 이거 받으신 게 뭐예요? 하고 보는 거예요. 땅이네요. 땅, 토지네요. 그럼 토지면 토지를 상속을 받았으니까 혹시 농지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농지예요 하고 무신캐를 물어봤어요. 자, 무신캐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봐보세요. 자, 농지는 어디? 우리 땅 지목이 총 28개 지목 중에서 농지를 어디까지를 농지를 하는가 한번 말해보세요. 자, 농지, 논, 밭, 과수원, 그래요. 목장까지예요. 그런데 목장까지가 농지인데 일반 국민이 그걸 아는가 모르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농지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농지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 혹시 이 땅이 논이나 밭이나 과수원이나 목장인가요? 아니요. 그거 아닌데요. 일반 토지인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돼, 이제. 일반 토지인데요. 그러면 상속을 받았으니까 농지가 아닌 걸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세율이 몇 프로예요? 해주면 된가요? 2.8%예요? 하고 알려주시면 돼요. 2.8% 취득세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세율을 물어보면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을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책정이 돼요? 또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금액을 책정할 때는 상속이니까 가격 책정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안 돼 있잖아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럼 이럴 때는 뭘로 가격을 책정해야 돼요? 또 물어봐요. 그럼 뭘로 책정하면 되고?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으로. 그러면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으로 하면 그 다음에 뭘 물어보겠는가? 그럼 그거 어디서 찾는데요? 그럼 중개사님이 가격 찾아줘야 된가 안 찾아줘야 된가? 찾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토지에 대한 가격을 찾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서 찾으면 된다? 이번 시험에서 32회 시험에서 출제했잖아요. 토지의 시가 표준액,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다. 개별 공시지가를 조회할 때는 어디서 가서 어떻게 찾는다. 나왔잖아요. 봐요. 그게 실무인데 공부를 한 것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실무는 부동산 가격을 조회하려면 모르면 인터넷 검색 부동산 가격 조회 한번 조회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나온가?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토지 가격 조회. 토지 가격 조회를 모르면 간단하게 써보세요. 토지 가격 조회하고 검색을 딱 눌러보세요. 자, 검색 누르니까 어디로 들어오는가? 사이트 들어오는데 혹시 없는가요? 부동산 가격 조회하면 국토부로 들어가요. 국토부에 부동산 실거래가 부동산 알림이로 들어가요. 그게 부동산 알림이에요. 부동산 알림이에 들어가 보시면 개별 공시지가, 토지 공시지가 조회하는 대로 들어와요. 그럼 거기서 지역을, 그럼 어디 지역이에요? 어디예요? 다 물어보고 마지막에 가서 검색을 딱 누르면 거기에 제곱미터당 가격이 나와요. 평당 가격이 아니라 제곱미터당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토지대장에 찍혀 있는 그 면적 있죠. 면적을 거기다 곱하면 금액이 얼마니까 이 금액의 2.8%니까 대략 세금이 얼마 정도 되겠는데요?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중개사님들 해주셔야 돼요. 거기까지 상담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세금이 얼마예요? 하고 딱 얼마 정도 세금이 대략 나오겠어요? 하고 상담을 딱 했어. 그러면 그분이 그냥 가겠는가? 또 물어보겠는가? 뭘 물어보겠는가?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된대요? 언제까지 세금을 신고해야 된대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된대요? 하면 이제 그 언제까지 해야 되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빵점. 실무에서는. 자, 사망을 언제 하셨어요? 사망 언제 하셨어요? 그랬더니 5월 10일에 사망하셨는데요. 5월 10일에 사망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거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냐고요? 여기다 6 더해. 6 더하니까 11월 30일까지만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알려주셔야지 우리 시험용으로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까지 딱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제 물어볼 게 있는가요? 없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중개사님이 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 사망자의 물건들이 어디 있으세요? 혹시 그거 지금 팔 생각 없으신가요? 파신다면 제가 거래해 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물건을 하나씩 이제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한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들이 그걸 우리 사무실에 자꾸 이제 말을 하다 보면 그걸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혹시 그거 내놓을 일이 있으면 우리 사무실 꼭 내주세요 하고 이제 연락처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분이 와서 상담했을 때는 반드시 이분에게도 취득세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한테 상담하러 와도 유상취득으로 그냥 세금만 내면 되니까 유상대로 유상취득으로 그냥 세금 그대로 상담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가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그 매도자가 사망해가지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더라도 상속인에게 취득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래요. 취득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8번이 끝났어요. 자, 9번 사례로 가봐요. 9번 사례는 상속 포기 결정 후에 이제 상속 포기를 하셔버렸어요. 상속 포기 결정 후에 대위 등기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취득세 납세무가 발생하나요? 그랬어요. 나는 분명히 상속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내가 포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앞으로 대신 등기를 해버렸어요. 내가 포기를 했어요. 내가 포기하고 나한테 돈 받을 사람이 내가 포기한지 모르고 그 사람이 내 앞으로 대위 등기를 해버리면 나는 취득세를 내야 되는가 안 내도 되는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무조건 입에서 모른다는 소리, 제가 그런 것까지는요, 이 말을 하지 마시고 바로 검색을 해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면 모든 게 다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모든 게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검색하면 대법원 판례까지 연결돼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판례까지도 인터넷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다 나와요. 그럼 이 포기를 했다. 그러면 상속 포기를 하면 이제 우리 생각은 뭘 해놨냐면 포기를 하면 나는 취득세 낼 사람이다, 안 낼 사람이다? 안 낼 사람이죠. 포기해버리면, 상속 포기해버리면 나는 이 사망자의 재산을 한 푼도 나하고 상관없어. 선 그어버린 거. 선 딱 그어버렸으니까 나한테는 승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승계 안 되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대신 등기를 했더라도 등기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왜? 세법에서는 등기는 필요 없다. 사실이 중요하다. 그럼 나는 포기했기 때문에 내 앞으로 등기해도 나는 세금을 낸다,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그러면 한 번 포기는, 상속 포기는 되돌릴 수 있다, 되돌릴 수 없다? 절대로 되돌릴 수 없어요. 한 번 포기하고 잠깐만 나 포기 취소할래. 안 돼. 상속 포기는 강행이니까 한 번 포기면 끝이에요. 자, 볼게요. 상속의 포기가 되면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소급한다는 이야기는 사망 시점으로 돌아가서 나는 아예 상속권이 없는 걸로 보고 나는 완전 세금이 안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상속 포기의 효과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한 번 포기를 해버리면 취소할 수가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포기하고 내 대신 다른 사람이 대신 등기를 했더라도 나는 세금을 낼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건 좀 익혀놔야 되겠죠. 이런 거 익혀놓으면 혹시라도 내가 상속 포기를 했어. 그러면 상속 포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봐야 될 게 그러면 상속 포기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자, 상속 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또 물어본다고 봐요. 그럼 또 멍하니 있으면 안 돼. 그렇죠. 언제나 그 습관이 되셔야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서도 내가 중개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뭘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런 거. 그러면 나한테 맡기지도 않아. 근데 내가 그걸 찾아가지고, 근데 친구가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손을 까딱까딱 해. 상속 포기 신고. 그럼 상속 포기하고 딱 눌러봐요. 눌러보니까 3개월. 바로 찾아버리잖아요. 1분도 안 걸려요, 그거. 말하면서 계속 말시키면서 포기하고 딱 눌러보면 3개월이네? 그럼 그거 사망하시고 3개월 안에 사망한 거 알았으니까 3개월 안에 하는데 3개월 혹시 넘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한 번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당연히 끝이지. 재산이 많이 생겨도 그래도 끝이지. 그래야 돼요. 너 그거 진짜 많이 한다 그러면 나한테 뭐 맡기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나만 믿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가서도 뭘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 뭐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래. 중개사님들은 절대 그 말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내가 개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사업하신 분들은 절대 입에서 안 된다 말 안 해요. 하면 되는데 왜 안 되시냐고. 아니 노력해보면 되는데 왜 안 되냐고. 만들면 돼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게 사업이에요. 무조건 처음부터 그거 좀 어려운데 이러면 상대방이 나를 못 믿어. 그러니까 이런 건 포기. 그럼 3개월 안에 포기했으면 끝. 내 앞으로 다른 사람이 대신 등기해도 대신 등기를 하더라도 대위 등기가 대신 등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위란 말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내 대신 등기를 해도 나는 이미 포기한 사람이니까 나한테는 세금 문제 없어요. 그럼 끝. 자, 됐어 이제. 10번 사례. 10번 사례에서는 여기에서는 요걸 좀 보셔야 돼요. 이제 유류분이라는 게 나와요. 유류분. 자, 유류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들으셔야 돼요.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상속세, 증여세 설명할 때 유튜브로 무료로 할 때 그걸 들어놓으신 분은 유류분이 뭔지 아실 거예요.
유류분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사망하면서 자기 재산 전체를 한 사람에게 통으로 줘버리면, 한 사람에게 전체를 넘겨줘 버리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내 법정 지분 중에 일부씩을 내놔라. 나도 좀 주라. 나도 너 먹고 살라니까 나에게도 좀 나눠주라.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걸 그거 뭘 한다는 얘기인가? 유류분. 나도 좀 찌끄러기 좀 주라고. 나도 좀 조금이라도 좀 주라고. 너만 살라고 하냐. 나도 좀 살자 하고 달라가는 거. 이게 유류분이에요. 이런 게. 그럼 유류분은 우리가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하니까 변호사, 전문 변호사를 조회해가지고 그쪽에다 연결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유류분하고 관련된 걸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증여를 했더라도, 한 사람에게 통으로 증여를 했더라도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사망하시면서 내 재산 전부 가져가라. 너 줘버려라. 다 가져갔어. 그러면 그 사람이 사망자의 재산을 몽땅 가져갔어. 그럼 나머지 상속인들은 몽땅 가져간 사람에게 나도 좀 주라고, 나도 좀 주라고 하고 요구하는 것을 이걸 유류분 청구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보세요. 자, 유류분은 유증을 안 날로부터, 그러면 유언에 의하여 그걸 안 날로부터 1년. 또 상속이 개시됐다. 사망을 해가지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안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유언에 의해서 누구 다 줘버렸어. 그럼 그걸 알고 1년. 사망하고 나서 10년 안에만 유류분 청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만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유류분 청구로 이제 가봐요. 유류분 청구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있고 직계 존속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는데 여기만 보면 돼요. 자,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은 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 여기 두 개만 볼게요. 피상속인의 그 오른쪽에 참고해가지고 유류분 표 있어요. 표 있으니까 표를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이제 직계 비속인 경우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먼저 법정 지분을 한번 넣어 볼게요. 법정 지분이 먼저 알아야 되니까요. 법정 상속인의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그럼 이제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의 배우자가 있고 사망자의 자녀 1, 사망자의 자녀 2. 자, 이제 사망하신 분이 누군가가 사망을 했어. 그러면 이제 사망자 재산이 100억이 있었다고 봐요. 사망자의 재산이 100억이 있는데 100억을 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전부 다 몰아서 다 줘버렸다고 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예전에 상속 증여세 강의할 때 유류분 할 때도 첫 번째에게 다 주라겠던가 두 번째에게 다 주라겠던가? 그렇죠. 그건 아시죠? 아셔야 돼요. 두 번째에게 다 줬어요. 제가 두 번째니까. 다 이제 제가 이제 100억을 다 받았어. 자, 이렇게 받고 땡땡. 그러면 나만 살자고요. 사망자의 배우자, 저희 부모 어머님과 자녀 1, 형은 한 푼도 못 받았어. 그럼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 여기서 자, 이렇게 배우자하고 자녀 1이 자녀 2에게 뭘 청구할 수 있는가? 그렇죠. 유류분 청구할 수 있어요. 나도 좀 주라고. 그러면 달라갈 때 법에서 받을 수 있는 지분의 얼마까지만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볼게요. 야, 이 배우자는 법에서 정해진 지분이 법정 지분이 1.5예요. 지분 1.5. 자녀는 1이에요. 자녀 두 사람이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이렇게 가져가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곱하기 2. 자, 곱하기 다 곱하기 1을 해. 자, 곱하기 1을 하니까 배우자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배우자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숫자로 보면 얼마가 되는가? 3. 자녀 1은 2. 자녀 2도 2. 그러면 다 더하니까 얼마? 7. 자, 7. 그러면 배우자는
전체 7분의 얼마를? 3. 자녀 1도 7분의 2. 자, 됐어, 이제. 이게 법정 지분이에요. 법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7분의 3, 7분의 2예요. 그러면 이제, 자, 100억. 배우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배우자가 가만히 이 100억을 자녀 2에게 일괄적으로 전체 증여가 되지 않았다면, 유언이 되지 않았더라면, 배우자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이 100억 중에 몇 분의 몇을 배우자가 가져갈 수 있겠는가요? 7분의 3. 자, 7분의 3. 7분의 3을 배우자가 법정 지분으로 법에서 정해진 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자, 100억을 7분의 3으로 곱해보세요. 백억을 계산해 보면 이제 곱하기 3 나누기 7. 자, 그러면 대략 얼마 나온가요? 42억. 그러면 40억 나왔다고 봐요. 대략 40억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배우자가 대략 40억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더라면 유언을 안 했더라면 배우자는 100억 중에 얼마를 챙겨갈 수 있었더란 이야기인가? 40억을 챙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40억을 챙기는데 사망하시면서 내 재산 100억 다 둘째 줘버려라. 그거 유언해버렸어. 그러니까 배우자가 한 푼도 못 챙겼네? 그러면 이 40억 중에서 이제 유류분으로 얼마를 챙겨가는 거예요?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인의 2분의 1, 2분의 1을 챙길 수 있어요. 2분의 1을. 그러면 여기에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40억의 2분의 1 반절이니까 얼마? 20억. 20억은 챙겨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배우자는 자녀 1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아니, 아들이 둘째인데 둘째한테 너 달라고 소송하겠는가요? 부모님들이? 모친께서 하겠어요? 하신다네 지금. 이야, 참. 아니, 부모하고 자녀 간에 정도 없네.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될걸.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청구해버려요. 청구해가지고 소송을 해. 소송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소송하면 이거 제대로 받겠는가 못 받겠는가? 못 받아요. 그래서 전문 변호사를 찾는 거예요. 유류분 소송을 한다. 유류분 소송한다 그러면 변호사들 전문 그 변호사들이 쫙 나와. 그럼 거기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본인들이 가서 그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하고 나 이거 하려는데 의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그분들이 보수를 조금 받겠는가 좀 많이 받겠는가? 많이 받죠. 그러면 20억을 가져왔는데 보수를 한 2, 3억 달라가면 나 같으면 안 해버리겠네. 차라리 자녀에게 야, 너 20억 줄 걸 내가 변호사 뭐 2억 달라니까 나 1억 깎아서 너 19억만 주면 내가 그냥 소송 안 할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러면 자녀가 주겠는가? 택도 없죠. 절대 안 줘요. 진짜 힘들어요. 받기 저거. 그러니까 전문 변호사들이 저 길을 쓰고 하는 거예요. 저 일반 변호사들이 잘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이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의뢰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유류분 청구가 이제 유류분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근데 대신에 직계, 전속이라는 것은 여기가 배우자가 아니라 내 할아버지, 할머니, 위, 직계, 전속, 내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위로 올라간 사람. 직계, 전속인 경우는 법에서 정해진 것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때는 3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유류분 청구, 유류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류분으로 해서 전체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00억을 자녀 2가 전부 가져갔으면 100억에 대해서는 자녀 2가 취득세 냈겠는가 안 냈겠는가? 냈겠죠. 자, 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자, 유류분으로 자, 모친에게
모친에게 20억을 넘겨주고 내 형에게 예를 들어서 15억을 넘겨줬다고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토탈 얼마가 지금 내가 받은 것 중에서 빠져나갔는가? 35억이 빠져나갔죠. 그러면 이 35억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취득세를 다 냈는가 안 냈는가? 냈죠. 냈어요. 그러면 이 모친과 형은 또 취득세를 내야 된다? 안 내도 된다? 새로 내야 돼요. 새로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낼 거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꼭 확인해서 그게 맞으면 대답하시고 맞지 않으면 대답하시면 안 돼요. 확인해서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다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지문을 답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당초 유증을 받은 자의 경우 그 유류분에 대한 취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100억 중에서 35억을 넘겨줬으니까 유류분으로 넘겨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0억 중에서 35억을 빼니까 이제 내가 상속을 받은 건 얼마만 받은 걸로 본다? 65억만 상속을 받았으니까 나는 65억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100억을 냈으니까 35억분에 대해서는 나는 다시 환급. 됐죠? 환급. 내가 환급을 받고 모친은 20억에 대해서 다시 취득세를 내야 되고 형은 15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다시 새롭게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셔야 돼. 그래야만이 자기들 앞으로 등기가 되는 거예요. 세금을 또 내야, 세금을 다 영수증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야만 등기를 다시 할 수 있어요.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류분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가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고 유증에 가하여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던 상속인은 유류분을 이전한 부분만큼은 환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확인하고 대답을 해야지. 무조건 나머지 유류분을 가져간 사람 취득세 안 낼 것 같은데 그러다 나중에 나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골치 아프지죠 이제.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유류분으로 받았으니까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만일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냈겠는가요? 넘어서 냈겠는가요? 넘어서 냈겠죠. 넘어서 내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이제 우리가 배웠을 때 이걸 배웠잖아요. 상속 소송으로 인하여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소분에 대한 가산세는 물렸다, 안 물렸다? 안 물렸다. 봐요. 안 물렸다는 규정이죠. 상속이 진행 중에 있으면서 과소 신고했다 해서 내가 여기 유류분 소송하고 있잖아요. 소송하고 있는 상태니까 내 앞으로 유류분이 나올지 내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아직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 안 했더라도 가산세는 따로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뒤져보니까 이런 경우는 가산세 대상은 안 됩니다. 하고 근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히 해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유류분하고 관련된 걸 찾아냈어요. 자, 여기까지 잡아냈으면 이제 11번 사례로 한번 가봐요. 이것도 참 특이한 사례예요. 임신 중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태아가 부동산을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습만 해보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뱃속에 아기가 있어. 그런데 아빠가 사망해버렸네. 근데 아빠가 재산이 100억이 있어. 아빠가 100억이 있는데 그러면 그 100억에 대한 상속은 태아가 상속권이 있는가요? 엄마가 있는가요? 그러면 시부모가 있는가요? 뱃속에 아기가 있어. 뱃속에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 아빠가 100억 재산이 있는 사람이 사망해버렸어. 그럼 100억이 일단 시부모에게 넘어가는가요? 내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넘어오는가요? 둘 중에 하나 있어요. 시부모가 먼저다, 태아가 먼저다. 자, 우리 법은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인은 그 사망자의 자녀니까 직계 비속이 먼저니까 시부모는 상속권이 없어져요. 그럼 시부모는 어떻게든지 며느리 뱃속에 있는 태아를 그대로 놔두려고 하는가요? 없애버리려고 하는가요? 없애버리려고 그러죠. 일부러 막 없애버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산에 등산 가서 발로 굴려버리죠. 유산하게. 그런 경우가 드라마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태아가 있고 내 남편이 사망하면은 시부모 집에서 같이 살든가요? 집 나가버리든가? 집 나가죠. 집 나가서 나중에 애기 손잡고 문 열고 고개 빳다시 들고 들어오죠. 그게 뱃속에 태아가 태어나면 시부모는 한 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태아가 1순위가 되고 태아가 1순위니까 태아의 엄마하고 둘이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시부모는 0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태아도 상속권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태아도 상속권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뱃속에 있는 아기들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민법에서는 상속권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민법 같은 것도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게 나오면 이런 조항 나오면 민법의 상속은 대략 한 1000조 정도 보면 나와요. 상속 가면 민법 제 1000조 그쪽에 가면은 상속이 나와요. 왜 1000 그쪽에가 상속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사망하면 날아가면서 뭐가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1004조에 보면은 거기에 상속과 관련된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1000조 쪽에가 상속이 다 있어요. 그럼 딱 보면은 딱 상속 그러면 딱 이렇게 딱 펼치면 돼요. 그쪽에. 그러면 거기가 이게 상속이 관련된 게 쫙 나와요. 그쪽이.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되냐면 뱃속에 있는 태아가 상속을 받으면 태아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는가 안 됐는가? 안 됐잖아요. 그럼 태아 이름으로 취득세 신고한다 못 한다? 등기한다 못 한다? 못 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봐요. 임신 중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부동산을 태아가 상속받게 되었을 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일단 태아가 태어나야 되는지 뱃속에서 사망. 그런데 실제 우리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빠가 사망하는 그 시점에 상속이 된 걸로 보고 있어요. 상속 개시일이니까. 상속 개시, 사망하는 순간 뱃속에 있는 태아가 상속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뱃속에 있는 태아가 취득세 신고하러 나와야 돼. 나왔다 다시 들어가야 돼. 규정이 없다니까 이게 진짜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태아가 출생을 하지 못하고 뱃속에서 사망해서 사산해버렸다. 그럼 사망해서 태어났으면 상속권이 있다 없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즉답하지 말하겠잖아요. 이거를 반드시 확인해보고 딱 보니까 보세요. 이제 봐요. 태아가 출생을 하지 못하고 사산되었을 경우에 취득세, 납세 의무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왜 이런 규정이 없냐면 우리 뱃속에 태아가 있어. 뱃속에 태아가 있고 오늘 심장 뛰고 있어. 자, 심장 뛰고 있어. 그런데 아빠가 사망했어. 사망하는 순간은 죽었는가요? 뱃속에 살아있는가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었으니까 상속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빠가 사망하고 그 충격에 1시간 뒤에 태아가 사산해버렸어. 그래도 태아가 사망하기 전에는 아빠가 먼저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태아 쪽으로 왔다가 태아가 사망했으니까 엄마한테 다 통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순서가.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규정이 우리 법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분명히 태아도 상속권이 있다고는 해놓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대신하면 된다는 이야기인가?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애를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아기가 안전하게 태어날 때로 태어나가지고 와서 그때 일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뱃속에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시부모가 그 재산을 시부모 앞으로 등기를 했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딱 아기 손 잡고 오면은 시부모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뭘 하겠는가? 그렇죠. 유전자 감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99.99%가 일치하면 어쩔 수 없이 재산을 넘겨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넘겨줄 수 없는 거고. 예전에는 유전자 감식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 바꿔치기 해가지고 데려온 경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절대 불가능해요. 이제는요. 그래서 태아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취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죠.
태아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취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상속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통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태아를 상속인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도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세금 신고 안 했다고 가산세 물리고. 근데 이런 규정을 구체적으로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태아를 대신해서 부모 이름으로. 근데 부모 이름으로 등기해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태아가 사망자의 직계 비속이 아닌 사실은 사실 판단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사망자의 자녀인가 아닌가는 유전자 감식을 해봐가지고 판단을 하셔야지 나중 일입니다. 일단은 태아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해야 된가 없다고 해야 된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뱃속에 태아가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부모가 마음대로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려고 절 수 있으면 그 집에 며느리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애기 태어날 때까지는 밖에 나갔다가 태어나서 데리고 들어오면 그때 그 꼬마 이름으로 등기를 돌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태아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거 알고 계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2번 사례로 가보죠. 이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경우에, 자, 분양권을 제3자에게 팔아먹었어요. 자, 이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나요? 그랬어요. 우리 아파트 분양 당첨을 받아가지고 당첨받은 분양권을 누군가에게 팔아먹었어요. 자, 그러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자, 이제 뒤져봐야죠.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쭉 연결해 봐요. 그러면 토지, 건물, 뭐 차량, 기계 쭈르르 보고 먼 권리 딱 보니까 분양권 없네.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 자체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지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지만 나중에 분양권이 집으로 돼가지고 잔금을 지불하고 완공이 되면 그때는 취득세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때 가서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분양권을 아시면 돼요. 분양권은 취득세 어제도 저녁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실무를 한 5년, 6년 하신 분인데 분양권 자체가 취득세 내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분양권은 취득세 안 내요. 그랬어요. 분양권 자체는 취득이 아니라 나중에 잔금하고 건물이 신축이 되면 그때 가서 취득세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분양권이 참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막 언제부터는 주택이고 언제부터는 주택이 아니고 막 그런데 주택이라고 해서 취득세 낸 줄 알았어요. 그래요. 주택 수에는 들어가는데 지금 당장 취득세는 물리는 게 아니에요. 자, 주택 수에는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당장 취득세 내는 건 아니라는 거. 이제 13번 사례로 가보죠. 자,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후에 부인에게 이제 증여를 해버렸네요.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여기서는 여기에요. 잔금을 아직 완납하지 않은 상태로 부인에게 권리를 증여했습니다. 자, 그거는 권리를 증여했으니까 배우자는 증여세는 낸다, 안 낸다? 증여. 자, 증여는 뭐냐면 증여라는 것은 무상으로 받은 대가 있는 것, 내가 금액으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은 공짜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배우자는 권리를 받았으니까 돈 되는 거 받았다, 돈 안 되는 거 받았다? 돈 되는 거. 뭐 돈 안 돼요, 이게. 아파트 명의는 분양을 받은 후에 잔금을 완납하지 않는 상태로 분양권 줬잖아요. 그럼 분양권 줬으니까 돈 되는 거죠. 돈 되는 물건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이중으로 취득세 납부를 해야 되나요? 그랬어요. 자, 남편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니까 분양권이니까 남편은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자, 안 낸다.
자, 부인은 지금 증여를 받았으니까 분양권을 증여받았으니까 지금 부인은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누가 낸다고 그래? 분양권이잖아요. 아직 완공이 안 됐잖아요. 분양권인 사채니까 아직은 안 내고 나중에 이게 완공이 돼서 집이 되면 그때 가서 누가 낸다? 부인만 취득세 낸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부인은 다시 남편에게서 증여를 받았으니까 증여세는 또 내야 되겠죠. 증여세는 내야 되고 취득세는 아직은 내지 않고 나중에 건물이 완공이 되면 그때 가서 취득세 내시면 돼요. 이렇게 상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 배우자님이 그러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와요? 갑자기 취득세 물어보러 와가지고 증여세까지 막 물어봐요. 증여세 얼마 나와요? 그러면 그럼 몰라요. 이러면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혹시 결혼하시고 지금까지 남편에게 혹시 증여받은 거 있으세요? 아니요. 이번에 처음이에요. 저거 받은 거 한 번도 없고 이번에 처음 저거 받은 거예요. 그러세요? 그러면 혼인신고 돼 있으시죠? 아니,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 혼인신고 될 때하고 안 될 때하고 달라요. 혼인신고 돼 있으시죠? 당연히 돼 있죠. 그럼 혼인신고 되어 있고 배우자니까 10년 동안 얼마까지는 공제혜택이 돌아가는가? 6억. 자, 이제 그런 건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6억까지 공제되니까 지금 분양받은 거하고 지금 내가 나한테 넘어오는 시점까지 해서 계약금, 중도금까지 얼마 들어갔어요? 물어봐요. 중도금까지 얼마 들어갔어요? 네, 중도금까지 한 3억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지금 팔면 피가 얼마 붙어요? 지금 팔면 피가 얼마? 피가 한 1억 붙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3억을 내고 피 1억 붙었으니까 4억이 증여 가격인데요. 여기서 피까지 포함한 금액을 증여의 기준 가격이라는 거예요. 피까지 포함해야 돼요. 그러면 이 피는 프리미엄은 어디서 확인해요? 그럼 프리미엄 어디 가면 확인 되겠는가? 그렇죠. 건설교통부에 국토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들어가시면 실거래가 조회로 들어가시면 나와요. 그러면 실거래가 조회할 때 내가 아파트 분양받은 거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실거래가 조회를 해보시면 대략 그게 지금 얼마 정도 붙어서 거래되고 있는 게 나와요. 그러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거래된 것을 찾아야 된가요? 그렇죠. 3개월. 계속 그런 걸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이론을 배워놔야 그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실거래가가 지금 증여할 때 이거 실거래 한 3개월 안에 이런 몇 개 있네요. 자, 몇 개 있으면 그것들을 몇 개를 잡았을 때 그중에서 내 증여 날짜 있죠. 내 증여 날짜요. 오늘 증여 날짜다. 그럼 오늘이 12월 28일. 12월 28일이 증여인데 오늘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있죠. 오늘하고 가장 가까이 거래된 게 3개월 안에서도 그중에서 오늘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금액을 그걸 가지고 실거래가로 판단하시면 돼요. 제일 가까운 거. 그래서 내 증여받은 날에서 3개월 사이로 이렇게 봤을 때 3개월 사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네? 세 개가 있는데도 내 증여하는 날짜에 제일 근사치, 가장 가까이에 거래됐던 거 그거를 내 실거래가하고 똑같이 보고 그걸 증여 가격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잡아가지고 신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6억이 안 넘었으니까 증여세는 안 내셔도 되겠는데 무엇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세금 낼 건 없어도 뭘 해라? 신고는 하셔야 돼요. 그럼 신고 어디서 하면 돼요? 그럼 그거 간단해요.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되니까 홈택스에서 그냥 신고하시면 돼요. 돈 없으니까 금액 배우자한테 증여받았다 하시고 근데 6억 안 되니까 실거래가 조회해서 나온 금액을 증여 가격이라고 쓰시고 거기다가 배우자 간에는 10년 동안 6억 공제니까 공제 넣으면 0이 되잖아요. 그냥 신고서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굳이 종이에다 써가지고 제출할 필요 없이 홈택스에 들어가서 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렇게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도 잘 안 되시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의뢰하시면 한 5만 원 정도 주시면 아마 분명히 대신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상담해 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13번 사례까지는 이제 봤어요. 그러면 14번까지 한번 가보죠. 14번.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된 주택과 그 상속받은 주택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음자는 누구인가요?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말한 대로 그림을 다 그리세요. 자,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게 된 주택과 자, 이제 상속을 받았어요.
주택을 상속을 받았는데 이걸 다시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걸 다시 증여를 해버렸네. 배우자에게 그 주택을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그랬어요. 그럼 이 경우에 자, 상속을 받은 나는 주택을 상속을 받았으니까 나는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 일단 상속 받았으니까 내죠. 그러면 또 내가 상속 받은 것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했으니까 이 배우자는 또 다시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내는 거예요. 여부는 내 남편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내셔야 되고 배우자가 주택을 증여받았으니까 이제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상속을 받았을 때 세금하고 증여받았을 때 세율이 다르죠. 상속을 받았을 때는 이게 농지가 아닌 주택이니까 2.8% 세율을 적용하고 여기는 개인과 개인 간의 증여니까 3.5% 이렇게 해서 세금이 두 번 나오시겠는데요. 남편도 취득세 내야 되고 증여 받으셨으니까 또 취득세 또 내셔야 되겠는데요. 두 번 내셔야 돼요. 그러면 상속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 사망하셨는데요? 하고 사망 날짜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망 날짜 물어보니까 5월 10일 날 사망했어요. 그럼 5월 10일 날 사망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그래야 된가? 11월 30일까지 남편은 11월 30일까지 상속분에 대한 취득세 내셔야 되고 그러면 증여를 언제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요 6월 10일 날 바로 제가 상속 받고 나서 한 달 만에 또 제가 증여받았는데요. 자, 증여받았으니까 이때는 언제까지 취득세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증여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이제부터는 60일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는 걸로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바뀝니다. 그래서 증여를 받았을 때는 증여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번 주 31일까지는 12월 말까지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에요. 이제 1월 1일부터는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분은 취득세를 신고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그러면 6월 10일이니까 여기다 3 더하니까 3이니까 7, 8, 9, 9월 30일까지 하셔야 돼요. 아니 제가 먼저 하네요. 네, 증여가 더 먼저십니다. 앞에 남편분은 지금 11월 말까지만 가서 취득분에 대한 그 상속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증여를 6월 10일 날 증여를 받으셨으니까 9월 말까지 증여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법이 바뀌어요. 내년부터 이제 증여분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법이 바뀌니까 바뀐 규정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이제 15페이지에 양가로 2번 이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등의 취득 여기서부터는 또 잠시 쉬었다가 가는 거예요. 봐요. 몇 개 안 했는데 시간이 진짜 빨리 가죠. 왜냐하면 이 사례는요.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하루 종일 상담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그래서 대답을 단답형으로 대답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물어보는 게 이것 말고도 엄청 많아요. 그럼 이 경우는요. 여기 상속받았을 때는 가격을 얼마로 해야 돼요? 여기 증여받을 때는 또 가격을 얼마로 해야 돼요? 그 가격을 책정하는 게 본인들이 모르니까. 그럼 중개사님들이 그 가격 책정하는 거 상속이나 증여는 전부 다 정부 공시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공시 가격, 정부 고시.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 이 주택에 대한 이게 공동주택이면 우리 공동주택이면 무슨 가격을 조회를 해봐야 된가? 공동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도 그것도 국토부에 부동산 가격 알림이에 가보시면 나와요. 부동산 가격 알림이 찾아보시면 거기에 공동주택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동 호수까지 딱 누르면 금액이 지금 현재 여기는 얼마짜리라고 나와요. 정부 고시가가 얼마니까 이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되겠네요 하고 나와요. 그런 거 조회 연습은
실무 들어가기 전에 꼭 집에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찾는 연습들을. 그래서 우리 아파트부터, 내 아파트부터 찾는 연습하시고, 분명히 공동주택 아파트의 가격 조회는 우리 집부터 연습하세요. 우리 집 찾는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형제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동호수 다 알잖아요. 형제들 집 다 확인해 보시고, 얼마짜리 집에 살고 있는가. 지금 얼마짜리인가. 그리고 알고 있는 지인들 있잖아요. 지인들, 우리 내가 알고 있는 옆에 집 누구 엄마 몇 동 몇 호에 산대? 그럼 몇 동 몇 호 조회 보니까 우리 집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그게 몇 동 몇 호면 평수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큰 집이네, 적은 집이네. 그리고 이 가격이 우리 집보다 엄청 비싸는데? 나중에 그거 조회봤다고 누가 엄마 집값 비싸던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거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조회는 해보고 그때 시세를 조회는 해보되 절대 무슨 말 하다가 내가 당신 집 확인해 봤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연히 제가 어디 갔는데 조카들이 저희 집 시세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작은 아빠 집 비싸던데요 막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알았어? 나도 모르는 걸? 그러니까 자기 집보다 훨씬 비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는지 다 확인해봤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확인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면 안 돼요 그거. 알아도 절대 내색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 뒷조사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함부로 그거 발설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알고는 계신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세를 알려면.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15페이지부터는 잠깐만 또 쉬었다 진행을 하죠.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 혹시 핸드폰에 제가 부동산 그 계산기를 깔아 놓으신 분들은 부동산 계산기를 가지고 실제 세금 계산을 해 가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부동산 계산기가 아직 안 깔려 있는 분들은 부동산 계산기 쉬는 시간에 한번 설치를 해보시고 설치해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 연습을 할 거예요. 계속 연습을 해서 거기다 금액 넣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암기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그 계산기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거 쉬는 시간에 좀 깔아 놓으시기 바라네요. 네, 10분만 쉬었다 하죠.